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미얀마 군부에 의해 핍박받았던 아웅산 수지가 로힝야 인권에 대해 외면한다는 국제적 비난이 있습니다. 물론 인종 청소는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다 한들 정당화될 수 없죠. 하지만 아웅산 수지에 대한 이 지적은 절반의 진실만 담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60년 군사정권을 끝내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채 안 되죠. 군은 여전히 막강해서 단위 지자체와 의회 4분의 1 지명권을 가지고 있고 독자 정당도 구성합니다. 그런 군부가 호시탐탐 아웅산 수지의 정치적 실각을 노리고 130억의 소수민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얀마에서 이 로힝야 문제만은 압도적 여론으로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웅산 수지가 로힝야의 편에 무작정 선다는 것은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며 60년을 싸운 끝에 쟁취한 미얀마 민주정부가 겨우 2년 만에 막을 내리고 군사정권으로 극악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뇌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간단치가 않은 문제인 거죠. 하여 아웅산 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한편으로는 당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로힝야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영국의 책임 또한 동시에 지적되어야 마땅합니다. 영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애초 영국이 이 지역의 식민지, 식량기지를 건설하며 이 갈등이 잉태된 거니까요. 서구의 시각만으로 국제 문제를 바라보는 관상은 이제 좀 벗어나야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로힝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로힝자라고 현재에서는 합니다만 뉴스는 많은데 대부분 그 뉴스가 기본적으로 서구 언론들이거든요. 그 군부가 굉장히 막강하다고 해요. 여전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 국방부 정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방부 정당에서 도지사, 예를 들면 4분의 1, 그리고 국회의원, 우리로 치면 75명, 80명 가까이를 그냥 지명할 수가 있어요. 막강한 거죠. 병영국가죠. 실제로 여전히. 근데 이제 호시탐탐 아웅산 수치를 노리고 있는데, 이 로힝자 문제에 관해서는, 소수민족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 소수민족들 중에 여전히 미얀마 군부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소수민족 많거든요. 근데 그런 소수민족 전체가 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 일치단결이라고 해요. 그런데 소수민족의 지지를 주로 받은 게 아웅산 수치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로힝야족을 용인하는 정책을 펴는 순간 그걸 원하고 있다고 해요. 또 군부는 아웅산 수치가 그 정치적 선택을 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치가 않은 거죠. 인권을 언급할 수 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언급하는 순간 실제로 또 미얀마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얀마 민주정부하고도 그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다. 물론 로힝야의 이 후손들이 선조들이 한 일 때문에 인종 청소를 당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동시에 있어야 된다. 이런 국제적 압력도 존재해야 되지만 이게 애초 어떻게 시작됐냐. 영국이 그 지역에서 그 이주민들을 토착 및 억압의 도구로 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된 거니까 이 문제는 동시에 지적돼야 되는데 이런 지적을 주로 하는 영국 언론이 아웅산 수치를 비난하며 자기들 얘기는 안 하거든요. 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저는. 둘 다 얘기가 돼야 되고. 저는 우리 정부에서 또 이 로힝자, 혹은 로힝야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꼭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여기 요 틈새를 타고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서 IS가. 네, 그렇죠. 신생기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IS가 이슬람이 아니라 분노를 먹고 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뭐랄까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지만 안보 차원에서도
지원하는 게 맞다. 우리 정부도 입장을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전문가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60표가 나왔는데요. 표결에는 수감 중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앞으로 대법관 13명을 제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관도 3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인준안의 가결은 우선 김명수 대법관이 직면하는 과제는 뭔가 하는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건 잠시 후 저희가 박범계 의원하고 짚어볼 예정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확실하게. 이건 저희가 잠시 후 또 박지원 의원까지 보겠고요. 그리고 또 작은 포인트는 하태경 의원의 반란표도 있어요. 네. 네, 당론이 원래 반대였는데 찬성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어차피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강제할 수는 없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통과했고요.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1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키워드는 평화, 촛불, 사람이었는데요. 특히 평화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전체 연설문에서 32차례나 언급했는데요. 또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이 역할에 나서줄 것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연설 긴데 저희가 한 두세 마디 정도 대표적인 연설문 짧게 준비했습니다. 나는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 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은 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도전에 맞서며 인류가 소망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실현은 유엔의 출발이고 과정이며 목표입니다.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세 가지 메시지가 여기 다 들어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이 역할을 해달라. 핵심 메시지죠. 네, 다자주의적 개입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겁니다. 예. 이단에, 우리도 그랬지만,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당사자국끼리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란도 사실은 육자회담 더 많죠. 왜냐하면 EU를 대표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다자주의를 다시 한번 얘기한 거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1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을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또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과 주변 지역의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핵 얘기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무기를 팔 기회예요. 기본적으로. 예. 물론 북핵 문제는 그 자체로 실제하는 위기이긴 한데, 그 트럼프의 오바는 이 비즈니스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의도도 일부 있다라고 저는 봐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합의되지 않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공개하게 됐었습니다. 무기 얘기 많이 했죠. 예. 예. 거꾸로 우리한테 그동안 이제 미국이 팔지 않았던 무기를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예. 수지타산은 나중에 맞춰봐야 되겠지만 양국이 그런 계산에 있는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관련된 뉴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반대 촛불 집회에 방송인 김재동 씨와 가수 윤도현 씨가 참가한 바가 있는데 두 사람의 소속사였던 다음 기획이 2009년과 2011년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국정원이 있었다라는 SBS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홍원 총장이 항상 얘기하는 정치적 세무조사. 구체적 사례. 표적 조사한 거죠. 예, 구체적 사례인 건데,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가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직원이 가가지고, 국세청 조사국장을 만나서 네.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보고서가 이번에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막연히 그렇겠거니가 아니라 국정원 직원이 직접 가서 여기 하라고, 예, 하는 물증이 나온 거고요. 심지어 2011년에 하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미 2009년에 나서서 표적조사 했다라고 국세청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이건 또 청와대에서 직접 했을 수도 있겠죠. 여하간 지난 정권의 국정원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불법 심부름 센터였어요. 국가적 규모의 그런 거였고. 또 한 가지는 국정원은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저는 정치기구가 됐다고 보는 것이 자신들이 끊임없이 정치에 직접 개입해 왔잖아요. 예, 지시를 받고. 그런데 지시를 받기 전에 계속 그렇게 되어 가니까 자신들이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런 주체이다. 라는 인식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예. 실제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던 과정들은 적나라하게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정치기구가 실제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누군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수족만 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그렇게 반복되면서 스스로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고 정치기구화하고 한 측면이 있다. 철저히 이 부분은 해체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언 하나 해보자면, 간만에 예언 하나 해봅니다. 남경필 지사의 아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무슨 국정과 관련이 있냐?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현재 마약건으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난 10년간의 패턴으로 보자면, 정치권, 혹은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유명인들, 고위층의 자제, 이분들과 관련한 그러니까 고위층 인사들 혹은 유명인 인사들이 아니라 그 인사들의 자제와 관련한 뉴스가 한동안 나올 수 있다. 예언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런 의구심과 촉이 작동하였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일단 그렇게 예언해두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청계재단이라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연한 재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계재단이 자신의 채찍근인 뉴라이트 계열 김진홍 목사의 법인재단에 수천만 원을 지원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BS가 입수한 자료에 따른 건데요. 청계재단 운영과 사업 현황이란 자료를 보면 청계재단은 2015년과 2016년에 재단법인 두레문화마을에 각각 3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돈을 지원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왜 쓰겠어요. 돈을 쓴다는 것은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게다가 여기 두레마을의 상임이사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댓글 공작하던 사이버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일원이었거든요. 예. 저는 우선은 국정원과의 커넥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혹은 청계재단과 국정원과의 커넥션.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게 지금 작년까지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작년. 퇴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썼고, 정치에 개입하고자 했고, 그런 정황의 일부, 극일부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 사안은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많은 뉴스가 나올 수 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 다 했지 않습니까? 차기 정권은 내가 아직 했다고 알려져 있죠. 예. 본인이 확인해 준 바가 없기 때문에. 다음 정권은 내가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끄트머리 뉴스 일부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이 문제는, 역시 잠시 후에, 오늘은 뉴스와 관련된 인터뷰가 많습니다. 인터뷰가 있습니다. 3부에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저희가, 오늘 인터뷰 연속으로 많이 했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대법원장입니다. 인준안이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도 어떤 것이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가결, 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임명 동의안이 네. 참 천신만 곳 끝에 그래도 비교적 저희들 한 153표 뭐 이 정도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160표까지 나왔으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고요.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하루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이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리고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큰 기대가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산적한 사법 개혁 과제를 잘 수행할 적임자다라고 해서 이제 기대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짚어주시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동안 법원 행정처라는 말 그대로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했다 그럴까? 좌지우지했던 그런 조직의 출신이 아닙니다. 예. 야전에서 말 그대로 뭐 법관에게 야전이라는 표현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데요. 30년 동안 묵묵히 이 재판만 해왔고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말 그대로 진짜 이번에 일부 야당 의원들의 그 비유들을 보면 무슨 원스타가 총리가 되는 것 같다. 춘천 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같다는 이런 비유가 있을 정도로 그런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사법부 전체를 일신하고 말 그대로 소수자 보호 그리고 힘없는 어떤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그런 사법부 판결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원 행정처 개혁은 왜 중요합니까? 법원 행정처는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천여 명의 판사들 그리고 참 많은 어떤 그 구성원을 갖고 있는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에 일사불란함 그리고 상당한 효율성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법원행정처가 필요한 그런 조직이긴 한데요. 예.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많은 오명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양승태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판결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좀 간섭을 한 거 아니냐, 재판에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사법행정의 지원 조직이 아니고 어떤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한 거 아니냐는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가 크게 불거졌었는데 이 대법원장 인준 전후로 하여서는 잠잠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짚어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지금 이제 전국 법관 회의에서 예.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고 김명수 이제 신임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그 문제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절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법적 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실제로 누군가가 판사들의 성향을 기록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활용했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지금 1심 판결이 났죠. 네. 실제로 실형이 나왔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실형이 나왔습니다. 같은 그 선상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알겠습니다. 진상규명이 문제인데요. 만약에 예.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형사적인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법관회의가 상설화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왜 중요합니까?
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제 전임이라 할 수 있는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조차도 전국 법관의 상설화를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사법부는 개개의 판사들이 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사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을 이제 강조한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판사들이 또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물론이지만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상급 기관 또는 또 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보장이 되려면 개개의 이 평판사들의 어떤 전체적인 회의체, 그런 어떤 의지를 모아나가는 그러한 구심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법관회의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의 개혁이나 전국 법관회의 상사라 모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어떤 계획 조치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대법관 수를 왜 늘려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14분의 대법관이 계시거든요. 예. 이제 법원 행정처장은 사법행정만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14분의 대법관 중에 13분의 대법관만 이제 재판에 관여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다 법원으로 재판의 형태로 이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과제들, 그중에 노동사건과 관련된 그런 아주 첨예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법관 수를 보다 늘려가지고 전문화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사회 갈등 과제를 법원이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13분의 대법관의 그런 구조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대법원의 지형이 그동안 참여정부 때를 그나마 그때는 이제 독수리 오영제라고 그래가지고 네. 5분의 진보적인 대법관이 계셨는데 현재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대법관이 고수화돼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늘려서 보수 대 진보의 어떤 균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법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 수 늘리는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래서 이제 오늘 퇴임식을 하게 될 텐데 네. 지난 6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간단하게 평가해 보시자면요. 본인으로서는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노력하셨지만, 대체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법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대체로 보수화의 경향이 심화되고, 법관에 대한 재판의 관여, 간섭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어 왔으며, 대체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아무튼, 일조를 하셨다. 큰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수고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의원님? 네네. 법무부 장관 언제 되십니까? 왜 그러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이 가결됐습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김명수 대법원장 가결된 것이 그렇게 기쁩니까? 대표님도 자기만은 투표 한 표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지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아침부터 그렇게 손소리 쳐요.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켰습니다. 예. 이게 맞는 멘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예전부터 인준 찬성 입장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캐스팅보트 힘을 보여줬고, 그 인준도 캐스팅보트의 힘을 보여준 게 아니고, 예.
리딩 파티, 알겠습니다. 선도 정당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가결이니까 이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결과로 이제 국민의당의 선도 정당으로서 표현대로 하자면 대여 협상력도 더 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4개월 만에 예. 너무 협치를 말씀으로는 하면서 오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을 너무 천대하고 했는데 천대했죠. 이번에 예. 그러한 길이 잡힌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어제 의총에서도 당론 정하고 표결에 들어가자. 그렇게 해야 협상력이 더 강화된다. 그렇게 주장하셨다는 걸로 압니다. 맞죠? 당론 정하고 하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우리가 국회 개혁 차원에서 예. 18대, 19대 전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인데 어떻게 당론을 결정하고 인사표결을 하느냐. 네. 그래서 자유투표를 하는 것이 국회 개혁이다. 그래서 제가 20대 초대 원내대표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당은 당론 투표가 아니라 자유투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 개혁 차원에서 자유투표를 잘 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한 것은 이제 김명수 후보자가 첫째는 협치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시면서 안철수, 김동철 두 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전화를 주셨고 또 청문회를 해보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깨끗했고 세 번째는 사법개혁 차원에서 그러한 인물이 없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일부 기독교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동성애 군형법상의 문제점이 김명수 후보자가 완전히 깨끗하게 클리어시켰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비록 당론은 아니지만은 우리 당에서 가결시켜주는 것으로 안철수 대표가 선언하고 들어가면은 깨끗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전국을 안철수가 이끌고 가지 않느냐. 이런 안을 제가 냈을 뿐입니다. 예, 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그 대법원장은 임기가 이제 대통령보다 아니 깁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고 좋은 얘기면은 비슷한 얘기라고 받아버리면 우리는 문제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훨씬 좋은 얘기죠. 훨씬 좋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결시키는 입장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여러 가지 네. 이유로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실제 대법원장이 이제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6년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이고, 그래서 뭐 장관 한 사람보다 훨씬 중요한 인사인데, 게다가 사법개혁 방향성이 결정되는 인준인데, 여기에 당론이 없다는 건 당의 정체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입장을 정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런 중대한 표결은 당의 입장을 정하고 가자. 이런 취지 아니신가요? 그러한 취지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금 19대 국회까지 예. 찬반에 관계없이 당론으로 결정해가지고 무조건 따르라.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헌법적 기관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 책임하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인사표결을 무기명 투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미국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유기명 투표를 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예, 김어준 총수가 대법원장이라고 하면은 박지원 의원은 부표를 던질 겁니다. 그럼 박지원 부. 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가 김어준 총수가 대법원장 되면은 어떻게 가를 찍겠어요? 이렇게 역사에
대법원장감이 못 되는 김어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박지원 같은 훌륭한 사람은 불을 던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록으로 남아야 되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더 진전돼서 유기명 투표를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옳은 말씀이신데, 오늘 주제는, 모든 투표를 다 당론을 정할 수는 없죠. 다른 당도 안 됩니다, 그게. 그리고 뭐 권고적 당론이니 이런 식으로 강제할 수도, 실제 강제도 불가능하죠. 무기명 투표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라 당론을 정하든 권고적 당론이든 상관없이 다 각자 개인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어제처럼 중대한 판결 경우에는, 표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율투표하라는 게 이게 당의 민주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변명이고, 실제로는 안철수 대표가 굳이 당론을 어떻게든 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네. 국민과 언론과 국회의원 스스로 개혁 차원에서 당론 표결을 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원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자율투표를 하지만은 당대표인 나로서는 김명수 후보자가 우선 대통령께서 간곡히 부탁도 하고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 네, 또 네. 청문회 과정이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라는 것, 또 최고의 개혁이 필요한 사법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 또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기독교계에서의 동성연애, 동성혼, 학문교배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냈다고 하면은 나는 당대표인 나 안철수는 찬성표를 찍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선언을 했다고 하면은 어제 사실상 안철수 대표가 김명수 후보자를 맨 먼저 당선되게끔 이끌었을 것이다. 그랬으면은 우리는 이중대가 되는 게 아니라 선도 정당으로서 참 멋있었을 거다. 또 만약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이러한 이유로 부결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또 그렇게라도 선언을 해보자. 알겠습니다. 하루 전부터 설득을 했는데 할 것 같다 하다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어제 그러한 선언을 했다고 하면은 또 하나의 우리 당의 발전이고 국회의 발전이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걸 자세히 듣고 보니 좀 다르긴 다르군요. 다른 분들 중에는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어제 박지원 대표님은 그러니까 당론이 아니더라도 당 대표가 입장은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군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예. 근데 이제 끝까지 밝히지 않았는데 그것은 안철수 대표가 애초 사실상 부결시키는 걸 염두에 뒀기 때문 아닙니까? 부결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고 싶은데 부결됐을 때 후폭풍은 또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그 책임을 의원 개개인에게 떠넘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김어준 총수는 다 좋은데요. 네. 특히 저에게는 참 잘해주는데 우리 안철수 대표에게는 가급적 상처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소금 뿌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해하기는 잘 하시네요. 이해하기는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의총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하고 그리고 수호할 인물인가 따져라 했는데, 정치 권력이라는 게 지금 청와대를 뜻하는 거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라고 했으니까 청와대가 임명한 인물이니까 싫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하고는 떨어져서 판단하라.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에 의거해서 네. 청와대에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초법적으로 예.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안철수 대표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그러한 것은 직접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 자기 측근 몇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었다고 하니까 네. 저는 잘 모르는 일은 우리 김총수처럼 아는 척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가결을 실제로 원했다면, 대표님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또, 뭐 정동영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도. 정동영, 천정배. 네. 얘기를 했죠. 많은 분들이 당론을 정하자. 예. 당대표가 의견이 없는 게 어떻게 당대표냐. 그러니까요. 지도자라고 하면은 의견을 제시하는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했었지만은 또 안철수 대표로서는 지금까지 관례상 또 당을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중립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습니다. 인준이 됐으면 된 걸로 끝나야지. 그 자꾸 그렇게 김총수처럼 뭘 좀 꼽아내서 안철수를 좀 어디 코너에 몰아볼까. 그걸 김총수의 그 심보를 저는 싫어한다 이겁니다. 심보를. 예. 저는 모두에게 그렇게 굴고 있습니다. 그런 심보로. 근데 이런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어제 의총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의총에서도, 가결한다면 뭐 당연히 가결을 얘기하고 부결이 맞다고 판단하면 당대표가 본인이 그렇게 선언하고 당론을 그렇게 정하자고 의총에서 주장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의총에서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새로 만드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뉴스공장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네. 남의원총의 일을 너무 많이 알아도 안 좋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는 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이거 좀 비겁한 태도 아닙니까? 제가 비겁한 이제. 태도가 아니라 예. 활발한 토론을 해가지고 예. 거기에서 보편 타당성한 결론을 내리면은 그대로 승복해서 가는 거죠. 안철수 대표만 하더라도 전당대회 때 네 사람이 싸워서 치열한 경쟁해서 네. 1등 나니까 승복하고 지금 당 대표니까 협력해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또 의견은 자유롭게 제시하고. 안철수 대표 보호막 역할을 지난 대선에서 해주셨고 또 국민의당으로서는 안철수 대표가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표를 변호해 오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건데 근데 앞으로도 인준을 이런 식으로 계속 처리합니까? 그거는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그게 국민의당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는 안철수 대표이기 때문에 저를 필두로 해서 천정배, 정동영 우리 중진들이 다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이나 인사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언론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캐치해서 당에서 논의해가지고 결정을 빨리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비교적 가벼운 당 아니겠어요? 40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당은 김어준 총수가 총리로 적임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든지 김어준 총수는 도저히 총리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TBS 라디오에서 뉴스공장 진행자도 부적격자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제시를 하겠어요. 네, 앞으로 그러면은 선도 정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안철수 대표가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할 때는 해왔는데, 예. 이번 한 두세 차례 그렇게 안 되니까, 예. 우리가 나중에 결정하니까 민주당 편을 들어주면 민주당 이중대, 한국당 편을 들어주면 한국당 이중대. 이래서 존재감을 상실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선도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데 예.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자면 오늘 인터뷰도 사실은 이제 안철수 대표의 모호한 태도라는 피해를 최소화시켜 보려고 직접 나서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공개적으로 안철수 대표에게 한마디 하실 타이밍이 아니냐 이런. 오늘 인터뷰는 제가 원한 게 아니고 네. 우리 김총수께서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안철수 잘못한 것을 좀 얘기해봐라 이런 의도로 요청을 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철수 잘못한 것이 겨우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헌재 수석이나 감사원장 인준도 당론 없이 모호한 태도로 자유를 맡긴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모호한 태도가 아닙니다. 예. 자율투표로 맡기지만은 그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당대표가 의사를 표시하는 그러한 맨 먼저 네. 표시하는 방법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예. 지금 저는 바른정당과 예. 자유한국당의 운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십니까? 두 당이 합쳐질 수도 있다? 네, 합쳐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최근에 흐름이. 홍준표 한국정당, 자유한국당 예. 대표가 대통령 선거 때는 예.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네. 박근혜를 하늘처럼 모시면서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낙선하고 나서는 박근혜의 한계를 보고 또 사법부의 진행 상황을 보고 이제 10월 달에 선거를 하면은 친박 두목인 서청원, 최경환 이 두 사람을 출당시켜서 박근혜와 선을 그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당에서 나간 바른정당의 일부 인사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게 그리고 보이죠? 그런 조건으로 예. 서청원, 최경환 이 두 분을 출당 조치하겠다. 박근혜와 함께.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서청원, 최경환 의원과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함께 나갈 수 있느냐? 저는 못 나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바른정당에서도 자강파와 네. 통합파가 있거든요. 네네. 그 통합파는 자유한국당하고 들어오고 자강파는 소수정당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원내교섭단체가 안 돼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필연적으로 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얘기 한 가지 더 여쭤보기 전에 넘어가서 최근에 이제 전국 돌면서 민심 투어하고 계신데 지역 홀대론 얘기가 자꾸 나와서요. 호남은 물론 가는 곳마다 호남에선 호남 홀대, 대구에선 대구가 버림받았다, 충북에 가서는 충북 소외. 이 지역 홀대론을 보면 안철수 대표의 대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게 국민의당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왜냐하면요. 네. 예를 들면은 KTX 호남선을 타시면은 예. 정읍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예. 50km입니다. 제대로 된 KTX니까 17분이 걸려요. 예, 예. 그러나 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는 공사가 안 되고 옛날 기찻길로 다니니까 예. 40분이 걸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까지 KTX화 하기 위해서 3천억 예산을 신청했는데 154억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홀대 아닙니까? 자. 아울러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대구 지역은요. 예. 세 곳이 누구도 신청하지 않은 SOC 예산이 3,053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귀신이 갖다 놓은 거예요. 대표님. 그렇기 호남의 때문에 SOC 예산이 삭감됐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말이고, 아니, 그것도. 글쎄, 말씀 들어보세요. 예, 민주당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일단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은 예. 아니다. 예. 전국 어디도 다 똑같다. 예. 그러면은 삼성에서 1,500억 빼는 것이 영향이 있겠습니까? 호남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1,500억 빼면 영향이 있겠습니까? 호남은 특히 SOC가 부실하기 때문에 더더욱 부실하죠. 예, 큰 피해를 받는다. 예. 더 필요한 것은 호남과 충북, 경북 여기에는 농업입니다. 농업 예산이 작년 때보다도 0.04% 줄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산업 예산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줄었다는 얘기는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을 높이는 정책 방향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실관계는 여당과 싸우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역마다 이렇게 홀더를 얘기하는데 이게 정부의 반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전체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이 전략이 국민의당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도움이 되건 안 되건이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지역에 SOC가 없으면 그 지역은 영원히 낙후합니다. 그 전략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국민의당 지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야당의 지지도가 안 오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하니까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MB 청계재단 뉴라이트 측근의 수천만 원 지원이라는 기사가 나왔죠. 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 연결해서 잠깐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불러주셨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접근 연결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끊임없이. 그런데 국정원 내부에서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동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 중에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곳이 있었고, 네네. 그것이 변화된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직전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없는 사람들의 교육, 장학, 목적으로 쓰겠다고 한 청계재단을 만들었는데, 네. 그 청계재단의 복지 사업비가, 예. 바로 뉴라이트 연합 상임의장을 하고 있었던 김진웅 목사. 예. 그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으로 3천만 원, 매년 3천만 원 두 해에 걸쳐서 네. 지급이 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김 목사의 재단의 예. 상임 이사가 또 MB의 측근이었던 예. 전직 청와대 행정관인 오모 씨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 분이 그 둘의 재단의 또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그 청계재단의 부족한 그 돈이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의 그 사업비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오모 씨가 소위 댓글 공작의 민간인 팀으로 활동을 했다. 이 내용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국정원에서 지난 이명박 정권 내내 예. 그 국정원 여론 조작들을 해오고 정치 개입을 하고 선거 개입을 해왔던 것이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건 이명박 대통령이 어디까지 연결돼 있냐라는 건데 지금 청계재단의 유일한 복지 사업비 3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그 재단의 상임이사가 바로 그렇게 댓글 부대의 외인으로 해서 본인 친인척을 동원해서 국정원의 돈을 받아가며 국정원 댓글을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시사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만든 재단인데 실제로는 이 재단이 그 목적 사업하고 전혀 상관없이 댓글 공작을 했던 혹은 뉴라이트 단체 이런 곳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게 처음으로 밝혀진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더 좀 신기한 것은 지금 복지사업비 명목으로 네. 지급되고 있던 그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인터넷 중독자들을 치유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예. 대안학교가 설립돼 있는데 그 설립된 학교의 준공식이 2013년에 만들어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까지 했다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 이후에도 사실은 일종의 정치적 활동을 이런 조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 게 아니냐, 혹은 댓글 공작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것도 청계재단을 이용해서. 예.
네, 그런 의혹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문제는 좀 초기 작업 중인데요. 네.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조금 더 파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목적을 기사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이 김 목사와 그 댓글을 달았던 그 오모 행정관이 실제로 사돈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사돈관계요? 예, 사돈관계. 그리고 실제로 이 그 미인가 대안학교뿐만이 아니라 이 동두천의 그 재단이 동두천의 왕방산이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재단의 목적 자체가 실제로는 학교가 다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더 큰 구상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비롯한 일종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산림문화 창조밸리 이런 걸 짓겠다고. 산림문화 창조밸리요? 네, 이렇게 공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랑 또 연결을 좀 해보고 싶은 게 그 청계재단이 2016년 10월경에 원래 장학재단이잖아요. 그런데 복지재단으로 바꾸겠다고 목적 변경 신청을 냈었어요. 네네. 예,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이 실제로는 복지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유일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두레마을 재단 이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더 큰 뭐 배경이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지금은 이제 단순히 지원 사실만 밝혀졌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관련 인사들이 사돈관이고 그리고 댓글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네. 이런 분들인데 여기서 청계재단에 계속 돈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무슨 프로젝트를 구상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거군요. 예. 예, 조금 의혹이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초기 단계에서 거기까지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나중에 밝혀지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론하신 걸 보니 미심적인 구석들이 여기저기 있나 봅니다. 아직 방송에서 말씀하실 수 없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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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군요, 있기는. 근데 이게 단순히 복지 사업이 아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모종의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것입니다. 의혹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고소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계속 목적은 MB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알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보더라도 실제로 이제 밝혀진 거에 따르면 청와대의 행정관이었던 사람이 국정원의 월급을 돈을 받아가며 댓글을 달았는데 네. 그 댓글을 달았던 사람을 여전히 청계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과연 그러면 댓글 공작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간접 지원했는데 본인이 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을 때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있었을 때는 몰랐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연결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좀 속상했던 게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게 인터넷 중독자 뭐 치유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인터넷의 기본 그 흐름을 철저히 농락했던 그 오모 행정관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참 쇼킹합니다. 댓글을 쓰다가 스스로 중독돼 버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중독을 치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치유를 받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치유 센터를 만들어서 본인도 이제 치유를 받고 이런 자가복지 프로그램 아닐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에 나오지 않은 사돈관계일 뿐만 아니라 뭔가 별도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 같다. 이건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적폐청산위원회 간사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안하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요즘 점점점 출연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예. 거론할 수 있는 주제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본인의 전공 분야가 자꾸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표적 세무조사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오 계시군요. 안영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없이 왜냐면 좀 전부터 계속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소개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표적 세무조사 예. 얘기를 지난주부터 했는데 마침 또 표적 세무조사 이야기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들이 이제 연예인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오고 곧이어서 이제 그 연예인들을 출연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혹은 예. 뭐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를 주려고 표적 세무조사를 요청했다는 국정원의 내부 문건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문건 자체가 나타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억을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 봐도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문건 그렇습니다. 직접 나온 건. 직접 이제 그 내용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그 조사국장이 그 내용이 안 그래도 강우병 파동 때 촛불 시위를 주동한 세력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해당 소속사에 대한 지난 2009년 세무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이었죠. 이거는 국정원 직원이 가서 지금 압박 세무조사를 하라고 하니 이미 한 적이 있다라고 지금 예, 실토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11년도에 다시 또 예. 그 세무조사를 했죠. 2009년이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노제가 예. 5월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때 김재동 씨가 사회를 봤어요. 예. 그리고 나서 국정원의 그 요청이 있기 전에 국세청 차원에서 이미 세무조사를 했다. 이거에 대한 실토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김재동 씨 소속사를 이제 그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예. 직접 그 김재동 소속사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예. 그 김재동을 자제시켜라 예. 했다고 하는 내용이죠. 김영준 대표. 예. 예. 자세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전망으로 한 거죠. 청와대에서 대표한테는 자제시키라고 하고. 예. 그리고, 세무조사를 또 시행하고. 국세청을 시켜서 이제 네,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둘 다 했겠죠, 청와대에서.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세무조사 해. 하고 예. 또 대표한테도 얘기하고. 당시 그런데 김영준 대표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예. 요건이 불거지기 전에, 불거지고 나서. 본인은 당시 그게 그렇게 정치적 세무조사인지 알지도 못했다고. 예. 둔한 분입니다. 그 사실 국세청 그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네. 본인들이나 그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예. 당하는 사람도 모른다. 전혀 모릅니다. 사실. 국세청이 한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냥 단순히 자기들은 그 기업이니까 예.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상하다 이 정도만 아는 거죠. 그렇죠. 왜 이 타이밍에 올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한다는데 어떻게 항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모른다고. 예. 근데 김영준 대표 본인은 그게 이렇게 만들어진 국세 세무조사인지 몰랐다고. 그냥 예. 세무조사가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건 줄 알았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도 그 TF를 만들어서 정치적 세무조사가 있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있었는지에 대한 뭐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밝히지 않으면은 이 외부에서 누가 들어가서도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그 흔히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문건이 나와버려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했네가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최초로 이제 이런 문건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이 것이죠. 문건이 나왔으면 거꾸로 2009년에 이런 정치적 세무조사를 했던 당시에 국세청의 그 라인 예. 또 사실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든지 네. 그다음 직권 남용 뭐 이런 정도는 바로 이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거 표적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그 일을 담당했던 직원이 자백하지 않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자백을 안 했지만 문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예. 자세하게 아마 지금도 이 국세청에서는 자기들이 부인하면 되는 줄 알고 아직도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문서가 나와버렸는데요? 네, 문서가 나와도 지금 현재는 부인을 하고 있다는데 이 문서를 이제 나타났으니까 예.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부인은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세청을 감사하는 게 힘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부인해버리면 이 문건만 없어도
부인하고 당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버리면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정치적 세무조사를 했다고 한 번도 자체적으로 밝힌 일은 없었죠.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도 아니라고 하는데 문서가 나왔으니까 이제 부인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거꾸로, 이건 제가 보기엔 당한 사람들이 소송을 하고, 예. 예. 할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공무원 조직이니까 정부에서도 징계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다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개별 기업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그 81조 13항에 있는 그 비밀 유지 의무를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전가의 보도. 이번에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11년에 다시 한 번 했다는 거죠? 국정원이, 이번에는 국정원이 가가지고 요청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두 번째도 몰랐다고 해요. 제가 이 얘기 듣기로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문성근 씨도 한번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나와서 했습니다만 본인은 그렇다고 치고 본인에게 출연료를 입금한 모든 관계자를 들었기 때문에 기획사, 제작사, 관련된 모든 그 가족, 친지, 지인까지도 다 했다는 것이죠. 예. 정말 이거는 완전히 사실 사람을 구금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데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관계를 다 망쳐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도 다 망쳐버리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예. 그리고 당하고 나서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뭐 세무조사 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받았겠거니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아니라는 걸 입증합니까? 그 정상적인 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밖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단골집 토속촌 그런 데 하고 그다음에 제피로스 골프장 예. 그다음에 허리 수술을 했던 우리들 병원 이런 곳들이 그 당시에 아마 표적으로 아마 당했던 것 같고요. 아니,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밥집을 털어서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마 전방위적으로 그냥 저인망식으로 했던 거 아닌가 뭐라도 싶습니다. 나올까봐. 예. 예. 거기가 뭐가 잡혀서가 아니라 아니 그냥 밥집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가봤는데 무슨 거대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밥집이지. 그렇습니다. 예. 정말 저도 그 출신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 가봤거든요. 가봤어요 여기. 예. 밥집입니다. 이게 토속촌 이게 무슨 혹시 프랜차이즈로 거대한 규모의 이런 최소한 프랜차이즈 하는 중에는 규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치 자금도 낼 법하고 그런 곳이 아닐까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밥집입니다 진짜로. 그냥 밥집이에요. 참. 그리고 아니 허리 수술했다고 왜 거기를 또 가서 텁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이렇게 다 이제 표적 수사였던 것이고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드러난 건데 이런 표적 세무조사 드러난 건데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거론한 데가? 그렇죠. 저 당시에 민간인 사찰 그때 김종익 씨라고 KB 한마음 대표였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물가물하실 건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당시에 민간인 사찰 문제를. 민간인 사찰 문제 총리실 산하에서 나와가지고. 그렇죠. 공직기관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분이 운영하는 회사들도 그때 다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복수를 당했다. 남경필 도지사 관련도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렇죠. 남경필 지사 부인이 하는 그때 보석상인가 하는 부인이 했다는 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것도 아마 자기들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아마 압박을 주기 했었는데 본인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때 본인이 다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의원 시절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남경필 의원이 그 당시에 한 말씀이 자기도 이게 정치적 보복 수사인지도 모르고 당했다는 것이죠. 다들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세무조사 당한 적이 있는데 모릅니다. 당할 때는 우리가 국세청의 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인 주기 혹은 필요에 의하여 하겠거니 하지 국세청 오는데 이거 정치적 세무조사지 당신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실 세무조사를 당하고 나면 엄청난 데미지가 오거든요. 그리고 이 거래처까지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예 거래가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탈세를 해서가 아니라 일단 회사 업무가 상당 정도 정지될 정도고요. 그렇습니다. 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업체하고 거래를 했을 때 내가 세무조사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거기에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세무조사하면 야 돈을 안 숨겼으면 아무 문제 없지. 예. 탈세했으면 아무 문제 없지라고 말하기 좀 한번 당해보세요. 그게 그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희도 추징금을 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당하면 아주 괴로워요. 예, 뭐 돈의 세금을 더 추징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거래 자체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아, 저기는 찍힌 곳이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없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박근혜 때도 세무조사를 한 것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의심이 간다. 의심이 가는 곳이 그 당시에 그 CJ E&M에서 예. 그 CJ E&M에서 만든 것이 이제 강해, 그 다음에 변호인. 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린다고 하는 예, 그런 영화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SNL이라고 하는 그렇죠. 정치 풍자. 풍자 그걸 하는 곳이죠. 예. 그것에 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그걸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계열사들을 다 조사를 했죠. 근데 이 정도 되면 이건 대기업이기 때문에 예.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겠냐 말할 수 있지 그런데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왜 이제 정치적 세무조사를 보느냐 하면 그 전에 정기 세무조사를 7개월 전에 받았는데 그 다음에 7개월? 돌아서서 7개월 후에 심층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보통 한 번 조사를 하면은 한 5년 정도는 그냥 네. 지나가거든요. 7개월이요? 7개월 만에 다시 또 조사를 했다는 것이. 그거는 최순실 게이트 때 한참 등장했던 그 이미경 부회장 퇴진하라고 압박했던 그거 관련해서 그 맥을 통하고 있죠. 네, 이런 영화 만들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도 등장했던 것 그래서 같고 뭐 부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예. 또 그때 경제수석이 또 직접 전화를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의 압박 수단으로 불과 정기세무조사 받고 나서 7개월 후에 또다시 심층은 더 자세히 들어보는 겁니다. 심층은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신 용어인데 옛날로 그 흔히 말하는 사찰 비슷한 겁니다. 기간도 느리고 심지어는 잘못하면은 범칙 조사로 해가지고 형사 고발도 하고 하는 아주 엄중한 조사죠. 죽으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당한 CJ E&M은 고통스러웠겠지만 예. 지금 지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죽으라고 하는 예. 그 말고도 또 많이 있죠. 또 있습니까? 예, 뭐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아, 다음 카카오 그때 이제 저런 게 있었죠. 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예. 자료를 줄 수 있다. 없다 자료를 줄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메르스 관련해서 이제 정권에 좀 부정적인 기사를 이제 내보내 표출했다고 해서 미운털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럴 개연성이 높다. 예. 네. 또 그러고도 뭐 많습니다. 뭐 최순실 관련한 보도를 막기 위해서 JTBC에 대한 세무조사 의혹이라든지. JTBC 세무조사가 그 당시 그 시점쯤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법하네요. 예. 개연성이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광고 회사 왜 포레카라고 포스코 네. 그 회사 자회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 특정인에게 팔라고 네. 안 팔면은 세무조사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맞습니다. 남의 회사 뺏으려고 했던. 예. 예. 자기들이 대기업 광고를 먹어야 하는데 예. 대기업 광고를 먹으려면 이제 광고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신생 광고 회사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포스코 계열의 광고 회사 포레카를 그렇습니다. 다른 컴투게더 예. 회사가 인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예. 아무런 근거 없이 내놓으라고. 강도죠, 강도. 예. 예. 안 내놓으면 세무조사 하겠다. 이건 뭐 표적 세무조사 확실한. 그렇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유라하고 같이 승마협회 했던 그 승마 선수의 아버지가 하는 회사를 세무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승마협회 간부가 있는데 승마협회 승마 선수가 그때 정유라하고 이제 같은 그 1, 2등을 다투어서 오히려 예. 1등이 됐는데도 정유라 때문에 이제 그 밀려난. 그래서 막 최순실 항의하고 막 하던 그런. 예. 난리쳐서 결국. 그렇죠. 예. 그 아버지가 하는 회사가 있는데. 1등한 선수의 아버지 회사? 그렇습니다. 예. 그 회사를 세무조사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건 진짜 이 사례 중에 가장 골 때리네요.
그렇습니다. 뭐 전방위적으로 다 이 관련된 회사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했다는 것이죠. 근데 내용은 다른 건 그나마 몰라요. 정치적인 의도 이렇게 뭐 연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딸하고 승마대회에 나가서 1, 2등을 다투는 선수 1등 선수의 아버지 회사를 국세청을 동원해서 턴다는 거는 이건 그 이제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나서면은 드러나기라도 하지만 국세청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세청을 통해서 세무조사를 시키면 이 세무조사는 사실 밖에서 정상적인 세무조사인지 정치적인 세무조사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는 아직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이렇게 그 국세청은 그래서 정의로운가 라는 책을 쓰신 거죠. 국세청이 생각만큼 정의롭지 않은 짓을 많이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 좀 제가 그 내용 속에 있는 것들은 이 국세청을 좀 제대로 알리면서 우리 국민들도 이 눈을 부릅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가 있죠. 국세청이야말로 실제 권력의 이런 도구가 오랜 세월 되어왔지만 한 번도 그걸로 단죄받지는 않았다. 검찰도 국정원도 이런 막강한 사정기관조차도 기본적으로 완전하진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얻고 단죄받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국세청은 항상 청정지역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세청장을 지내신 분으로서 국세청도 이제 개혁의 타이밍이다. 사실 뭐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있어 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개혁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스스로가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사례만 더 얘기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 주진우 기자와 안 총장님의 임명박 프로젝트가 있는데 다음 주는 월요일이 아니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비밀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그랬더니 저희 PD가 극적 효과를 나중에 얘기하라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밖에서. 참 철썩거리네요.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월요일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질문이 뭐였냐면 그때 왜 최순실과 갈등이 성형외과 그렇습니다. 성형외과 중에도 표적 세무조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성형외과를 그 최순실과 관련된 성형외과를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도와준 회사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생각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많은 사안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보면은 정말 버라이어티합니다. 방법들이. 그 MB 시절하고 또 다른 차원이네요. 그렇습니다. MB 시절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세무조사였다면 최순실 박근혜 시대에는 최순실의 심기를 건드린다든가 최순실의 사익을 해친다든가 이권 개입형 이런 것들까지 다 있죠. 이권 개입 딸이 1등 딸의 경쟁 대사 아버지 국세청이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수족의 역할을 했다는 거니까. 지금 드러나는 사실로 보면 참 그 국세청이 부끄러운 낯이 다 보이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할 일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국세청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 얘기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닉재산 프로파일러인데 갑자기 최근에 국세청 개혁전도사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게 예언을 해두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청계재단이라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연한 재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계재단이 자신의 채찍근인 뉴라이트 계열 김진홍 목사의 법인재단에 수천만 원을 지원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BS가 입수한 자료에 따른 건데요. 청계재단 운영과 사업 현황이란 자료를 보면 청계재단은 2015년과 2016년에 재단법인 두레문화 마을에 각각 3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돈을 지원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왜 쓰겠어요. 돈을 쓴다는 것은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게다가 여기 두레마을의 상임이사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댓글 공작하던 사이버 팀의 일원이었거든요. 저는 우선은 국정원과의 커넥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혹은 청계재단과 국정과의 커넥션.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게 지금 작년까지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작년. 퇴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썼고, 정치에 개입하고자 했고, 그런 정황의 일부, 극히 일부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 사안은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많은 뉴스가 나올 수 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차기 정권은 내가, 아니, 했다고 알려져 있죠. 예. 본인이 확인해 준 바가 없기 때문에. 다음 정권은 내가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끄트머리 뉴스 일부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이 문제는, 역시 잠시 후에, 오늘은 뉴스와 관련된 인터뷰가 많습니다. 인터뷰가 있습니다. 3부에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저희가, 오늘 인터뷰 연속으로 많이 했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대법원장입니다. 인준안이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도 어떤 것이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가결, 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임명 동의안이 네. 참 천신만 곳 끝에 그래도 비교적 저희들 한 153표 뭐 이 정도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160표까지 나왔으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고요.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하루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이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리고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큰 기대가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산적한 사법 개혁 과제를 잘 수행할 적임자다라고 해서 이제 기대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짚어주시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동안 법원 행정처라는 말 그대로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했다 그럴까 좌지우지했던 그런 조직의 출신이 아닙니다. 예. 야전에서 말 그대로 뭐 법관에게 야전이라는 표현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데요. 30년 동안 묵묵히 이 재판만 해왔고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말 그대로 진짜 뭐 그 이번에 일부 야당 의원들의 그 비유들을 보면 무슨 원스타가 뭐 총리가 되는 것 같다. 뭐 춘천 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같다는 이런 비유가 있을 정도로 그런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사법부 전체를 일신하고 말 그대로 소수자 보호 그리고 힘없는 어떤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그런 사법부 판결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원 행정처 개혁은 왜 중요합니까? 법원 행정처는 뭐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천여 명의 판사들 그리고 뭐 참 많은 어떤 그 구성원을 갖고 있는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에 뭐 일사불란함 그리고 상당한 효율성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법원 행정처가 필요한 그런 조직이긴 한데요. 예. 법원 행정처가 그동안 많은 오명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양승태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판결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좀 간섭을 한 거 아니냐, 재판에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사법행정의 지원 조직이 아니고 어떤 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가 크게 불거졌었는데 대법원장 인준 전후로 하여서는 잠잠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짚어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지금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미얀마 군부에 의해 핍박받았던 아웅산 수지가 로힝야 인권에 대해 외면한다는 국제적 비난이 있습니다. 물론 인종 청소는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다 한들 정당화될 수 없죠. 하지만 아웅산 수지에 대한 이 지적은 절반의 진실만 담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60년 군사정권을 끝내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채 안 되죠. 군은 여전히 막강해서 단위 지자체와 의회 4분의 1 지명권을 가지고 있고 독자 정당도 구성합니다. 그런 군부가 호시탐탐 아웅산 수지의 정치적 실각을 노리고 130억의 소수민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얀마에서 이 로힝야 문제만은 압도적 여론으로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웅산 수지가 로힝야의 편에 무작정 선다는 것은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며 60년을 싸운 끝에 쟁취한 미얀마 민주정부가 겨우 2년 만에 막을 내리고 군사정권으로 극악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뇌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간단치가 않은 문제인 거죠. 하여 아웅산 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한편으로는 당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로힝야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영국의 책임 또한 동시에 지적되어야 마땅합니다. 영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애초 영국이 이 지역에 식민지, 식량기지를 건설하며 이 갈등이 잉태된 거니까요. 서구의 시각만으로 국제 문제를 바라보는 관상은 이제 좀 벗어나야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로힝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로힝자라고 현재에서는 합니다만 뉴스는 많은데 대부분 그 뉴스가 기본적으로 서구 언론들이거든요. 그 군부가 굉장히 막강하다고 해요. 여전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 국방부 정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방부 정당에서 도지사, 예를 들면 4분의 1, 그리고 국회의원, 우리로 치면 75명, 80명 가까이를 그냥 지명할 수가 있어요. 막강한 거죠. 병영국가죠. 실제로 여전히. 근데 이제 호시탐탐 아웅산 수치를 노리고 있는데, 이 로힝자 문제에 관해서는, 소수민족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 소수민족들 중에 여전히 미얀마 군부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소수민족 많거든요. 근데 그런 소수민족 전체가 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 일치단결이라고 해요. 그런데 소수민족의 지지를 주로 받은 게 아웅산 수치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로힝야족을 용인하는 정책을 펴는 순간 그걸 원하고 있다고 해요. 또 군부는 아웅산 수치가 그 정치적 선택을 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치가 않은 거죠. 인권을 언급할 수 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언급하는 순간 실제로 또 미얀마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얀마 민주정부하고도 그 운명과도 연결돼 있다. 물론 로힝야의 이 후손들이 선조들이 한 일 때문에 인종 청소를 당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동시에 있어야 된다. 이런 국제적 압력도 존재해야 되지만 이게 애초 어떻게 시작됐냐. 영국이 그 지역에서 그 이주민들을 토착 및 억압의 도구로 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된 거니까 이 문제는 동시에 지적돼야 되는데 이런 지적을 주로 하는 영국 언론이 아웅산 수치를 비난하며 자기들 얘기는 안 하거든요. 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저는. 둘 다 얘기가 돼야 되고.
저는 우리 정부에서 또 이 로힝자 쪽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꼭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여기 요 틈새를 타고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서 IS가 네, 그렇죠. 예, 신생 기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IS가 이슬람이 아니라 분노를 먹고 자라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뭐랄까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지만 안보 차원에서도 지원하는 게 맞다. 우리 정부도 입장을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전문가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60표가 나왔는데요. 표결에는 수감 중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앞으로 대법관 13명을 제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관도 3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인준안의 가결은 우선 김명수 대법관이 직면하는 과제는 뭔가 하는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건 잠시 후 저희가 박범계 의원하고 짚어볼 예정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확실하게. 이건 저희가 잠시 후 또 박지원 의원까지 보겠고요. 그리고 또 작은 포인트는 하태경 의원의 반란표도 있어요. 네. 네, 당론이 원래 반대였는데 찬성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어차피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제 전국 법관 회의에서 예.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고, 김명수 이제 신임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그 문제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절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법적 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실제로 누군가가 판사들의 성향을 기록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활용했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지금 1심 판결이 났죠. 네. 실제로 실형이 나왔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실형이 나왔습니다. 같은 그 선상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알겠습니다. 진상규명이 문제인데요. 만약에 예.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형사적인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법관회의가 상설화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왜 중요합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제 전임이라 할 수 있는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조차도 전국 법관회의 상설화를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사법부는 개개의 판사들이 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사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한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판사들이 또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물론이지만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상급 기관 또는 어떤 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보장이 되려면 개개의 평판사들의 어떤 전체적인 회의체, 그런 어떤 의지를 모아나가는 그러한 구심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법관회의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의 개혁이나 전국 법관회의 상설화 모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어떤 계획 조치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대법관 수를 왜 늘려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14분의 대법관이 계시거든요. 예. 이제 법원 행정처장은 사법행정만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14분의 대법관 중에 13분의 대법관만 이제 재판에 관여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다 법원으로 재판의 형태로 이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과제들, 그중에 노동사건과 관련된 그런 아주 첨예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법관 수를 보다 늘려가지고 전문화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사회 갈등 과제를 법원이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13분의 대법관의 그런 구조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대법원의 지형이 그동안 참여정부 때를 그나마 그때는 이제 독수리 오영제라고 그래가지고 네. 5분의 진보적인 대법관이 계셨는데 현재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대법관이 고수화돼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늘려서 보수 대 진보의 어떤 균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법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 수 늘리는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래서 이제 오늘 퇴임식을 하게 될 텐데, 네. 지난 6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간단하게 평가해 보시자면요. 본인으로서는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노력하셨지만, 대체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법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대체로 보수화의 경향이 심화되고, 법관에 대한 재판의 관여, 간섭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어 왔으며, 대체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일조를 하셨다. 큰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수고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의원님? 네네. 법무부 장관 언제 되십니까? 왜 그러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이 가결됐습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김명수 대법원장 가결된 것이 그렇게 기쁩니까? 대표님도 자기는 투표 한 표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지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아침부터 그렇게 소리 쳐요.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켰습니다. 예. 이게 맞는 멘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애초부터 인준 찬성 입장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캐스팅보트 힘을 보여줬고 그 인준도 캐스팅보트의 힘을 보여준 게 아니고 예. 리딩 파티, 선도 정당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가결이니까 이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강제할 수는 없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통과했고요.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1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키워드는 평화, 촛불, 사람이었는데요. 특히 평화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전체 연설문에서 32차례나 언급했는데요. 또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이 역할에 나서줄 것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연설 긴데 저희가 한 2-3마디 정도 대표적인 연설문 짧게 준비했습니다. 나는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 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은 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도전에 맞서며 인류가 소망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실현은 유엔의 출발이고 과정이며 목표입니다.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3가지 메시지가 여기 다 들어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이 역할을 해달라.
핵심 메시지죠. 네, 다자주의적 개입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겁니다. 예. 이란에 우리도 그랬지만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당사자국끼리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란도 사실은 육자회담 더 많죠. 왜냐하면 EU를 대표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다자주의를 다시 한번 얘기한 거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1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을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또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과 주변 지역의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핵 얘기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무기를 팔 기회예요. 기본적으로. 예. 물론 뭐 북핵 문제는 그 자체로 실제하는 위기이긴 한데 그 트럼프의 오바는 이 비즈니스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의도도 일부 있다라고 저는 봐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합의되지 않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무기 얘기 많이 했죠. 예. 예. 거꾸로 우리한테 그동안 이제 미국이 팔지 않았던 무기를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예. 수지타산은 나중에 맞춰봐야 되겠지만 양국이 그런 계산에 있는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관련된 뉴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반대 촛불 집회에 방송인 김재동 씨와 가수 윤도현 씨가 참가한 바가 있는데 두 사람의 소속사였던 다음 기획이 2009년과 2011년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국정원이 있었다라는 SBS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홍원 총장이 항상 얘기하는 정치적 세무조사. 구체적 사례. 표적 조사한 거죠. 예, 구체적 사례인 건데. 국정원 직원이 가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직원이 가가지고, 국세청 조사국장을 만나서 네.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보고서가 이번에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막연히 그렇겠거니가 아니라 국정원 직원이 직접 가서 여기 하라고, 예, 하는 물증이 나온 거고요. 심지어 2011년에 하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미 2009년에 나서서 표적조사 했다라고 국세청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이건 또 청와대에서 직접 했을 수도 있겠죠. 약간 지난 정권의 국정원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불법 심부름 센터였어요. 국가적 규모의 그런 거였고. 또 한 가지는 국정원은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저는 정치기구가 됐다고 보는 것이 자신들이 끊임없이 정치에 직접 개입해 왔잖아요. 예, 지시를 받고. 그런데 지시를 받기 전에 계속 그렇게 되어 가니까 자신들이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런 주체이다. 라는 인식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예. 실제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던 과정들은 적나라하게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정치기구가 실제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누군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수족만 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그렇게 반복되면서 스스로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고 정치기구화하고 한 측면이 있다. 철저히 이 부분은 해체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언 하나 해보자면 간만에 예언 하나 해봅니다. 남경필 지사의 아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무슨 국정과 관련이 있냐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현재 마약건으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난 10년간의 패턴으로 보자면 정치권 혹은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유명인들 고위층의 자제 이분들과 관련한 그러니까 고위층 인사들 혹은 유명인 인사들이 아니라 그 인사들의 자제와 관련한 뉴스가 한동안 나올 수 있다. 예언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런 의구심과 촉이 작동하였다. 그럴 수 있어요. 이번 결과로 이제 국민의당의 선도 정당으로서 표현대로 하자면 대여 협상력도 더 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4개월 만에 너무 협치를 말씀으로는 하면서 오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을 너무 천대하고 했는데 천대했죠. 이번에 그러한 길이 잡힌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어제 의총에서도 당론 정하고 표결에 들어가자. 그렇게 해야 협상력이 더 강화된다. 그렇게 주장하셨다는 걸로 압니다. 맞죠? 당론 정하고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예. 우리가 국회 개혁 차원에서 예. 18대, 19대 전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인데 어떻게 당론을 결정하고 인사표결을 하느냐. 네. 그래서 자유투표를 하는 것이 국회 개혁이다. 그래서 제가 20대 초대 원내대표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당은 당론 투표가 아니라 자유투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 개혁 차원에서 자유투표를 잘 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한 것은 이제 김명수 후보자가 첫째는 협치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시면서 안철수, 김동철 두 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전화를 주셨고 또 청문회를 해보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깨끗했고 세 번째는 사법개혁 차원에서 그러한 인물이 없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일부 기독교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동성애 군형법상의 문제점이 김명수 후보자가 완전히 깨끗하게 클리어시켰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비록 당론은 아니지만은 우리 당에서 가결시켜주는 것으로 안철수 대표가 선언하고 들어가면은 깨끗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전국을 안철수가 이끌고 가지 않느냐. 이런 안을 제가 냈을 뿐입니다. 예, 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그 대법원장은 임기가 이제 대통령보다 아니 깁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고 좋은 얘기면은 비슷한 얘기라고 받아버리면 우리는 문제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훨씬 좋은 얘기죠. 훨씬 좋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결시키는 입장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여러 가지 네. 이유로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실제 대법원장이 이제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6년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이고. 그래서 뭐 장관 한 사람보다 훨씬 중요한 인사인데 게다가 사법개혁 방향성이 결정되는 인준인데 여기에 당론이 없다는 건 당의 정체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입장을 정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런 중대한 표결은 당의 입장을 정하고 가자. 이런 취지 아니신가요? 그러한 취지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금 19대 국회까지 네. 찬반에 관계없이 당론으로 결정해가지고 무조건 따르라.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헌법적 기관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 책임하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인사표결을 무기명 투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미국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유기명 투표를 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김어준 총수가 대법원장이라고 하면은 박지원 의원은 부표를 던질 겁니다. 그럼 박지원 부. 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가 김어준 총수가 대법원장 되면은 어떻게 가를 찍겠어요? 이렇게 역사에 대법원장감이 못 되는 김어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박지원 같은 훌륭한 사람은 부를 던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록으로 남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더 진전돼서 유기명 투표를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옳은 말씀이신데, 오늘 주제는, 모든 투표를 다 당론을 정할 수는 없죠. 다른 당도 안 됩니다, 그게. 그리고 뭐 권고적 당론이니 이런 식으로 강제할 수도, 실제 강제도 불가능하죠. 무기명 투표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라 당론을 정하든 권고적 당론이든 상관없이 다 각자 개인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어제처럼 중대한 표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율투표하라는 게 이게 당이 민주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변명이고 실제로는 안철수 대표가 굳이 당론을 어떻게든 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네. 국민과 언론과 국회의원 스스로 개혁 차원에서 당론 표결을 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원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자율투표를 하지만은 당대표인 나로서는 김명수 후보자가 우선 대통령께서 간곡히 부탁도 하고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 네.